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5월달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요즘 우리 대통령 선거 관련해 가지고 상당히 좀 어수선합니다. 그리고 짧게 보면은 상당히 그 어떤 등락이 심한 경기 사이클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연따지로 본다면은 큰 트렌드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IMF에서 세계 경제 전망을 한 자료를 한번 인용을 해보겠습니다. 올해 4월 18일 날 발표한 자료인데요. 유로존부터 미국 그리고 신흥 개도국까지 전부 다 해서 주요국들의 경제 전망치를 2016년, 17년, 18년 3개년을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자, 미국은요, 아주 상황이 좋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상장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그런 입장인데, 그 이유는요, 견조한 소비 증가세와 확장적 재정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라는 겁니다. 수년 동안 지금 미국 경제는 좋아지고 있고요. 특히 고용률이 매우 높고 또 실업률이 매우 낮은, 이렇게 아주 모양새가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유로존은요, 경기가 회복하는 단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역시 확장적인 재정 정책. 유로존은 금리를 올리지 않기로 했죠. 제로 금리를 유지하기로 했고요. 금융 여건이 개선되고 또 유로화가 약세가 되면서 유로존들의 그 수출에 대한 그런 경상수지 흑자가 많이 기대가 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독일과 프랑스 등 이런 일부 나라는 우리나라처럼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좀 상존하고 있다는 것이 약점이 되겠습니다. 자, 일본은요, 아베노믹스 해가지고 오랫동안 많은 공을 들였는데 성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부양책이 머지않아 종료가 될 거고요. 그리고 수입이 또 증가하면서 성장세가 좀 둔화될 것으로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신흥 개도국들은요, 지속적인 성장세를 작년서부터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원자재 가격 상승입니다. 물론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는 그 저변에는 선진국이라든가 이런 중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의 어떤 경기 회복세에 대한 설비 투자라든가 이런 쪽에 원인이 이제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자, 중국인데요. 중국은 여전히 6%대의 견조한 성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요, 지속적인 경기 부양책을 펼치고 있고 공공투자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달에 중국에 한번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부동산 관련해서 한번 트렌드를 한번 진단하러 갔었는데, 어느 도시를 가던, 특히 대도시 중심으로 움직여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건설 현장 그 자체를 보는 것 같았습니다. 거기 주민들 얘기 들어보니까 불과 한 달 전에 있던 멀쩡한 오래된 아파트 단지가 다 무너지고 다시 재건축하는 그런 현장도 있었고요. 그리고 공공청사죠. 그런 어떤 시청이랄까 우리나라 이런 경우라든가 아니면은 역사 이런 부분들을 크게 다시 짓고 있는데, 규모가요, 우리나라 서울역의 한 서너 배 이상 되는 정도의 그런 규모로 짓고 있었습니다. 그 도시가 그런데 대단히 큰 도시는 아니었습니다. 이런 형태를 봤을 때 중국은 여전히 이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겠고요. 러시아 같은 경우는요, 그동안 마이너스 성장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었는데, 유가가 산유국 아니겠습니까? 유가가 회복되고 또 금융 여건들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경기가 침체됐던 것이 회복되고 있는 단계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세계 주요국들의 경제 성장에 대한 전망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세계 시장은요, 올해 3.5% 성장한다고 되어 있고, 내년에는 소폭 3.6%, 0.1%포인트가 증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은 상승해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고, 신흥 개도국은 3개년 동안 보시면 참 좋은 모양새죠. 4.1, 4.5, 4.8%를 보여주고 있고요. 유로존도 나쁘지 않습니다. 특히 미국 좋죠. 1.6, 2.3, 2.5 눈에 띄는 그런 증가 속도를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브라질과 러시아 같은 경우는 2016년도에는 마이너스 3.6, 마이너스 0.2 각각 이렇게 마이너스 성장을 했었는데, 올해에는 0.2, 1.4 그리고 내년에는 1.7, 1.4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요, 당초에 연초에는 한국은행이라든가 KDR이라든가 이런 그 신뢰가 높은 그런 경제 전망 기관에서 낮게
전망했다가 소폭 올려서 전망을 다시 수정하고 있고요. 내년에는 2.8%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기대치보다는 이렇게 많이 높아지지 않는 그런 배경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는 이제 대외 의존도가 높은 나라죠. 미국이라든가 유로존이라든가 중국 쪽에 성장률에 우리는 버금가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 나라들의 성장률보다 더 높게 가기에는 좀 어떤 체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한계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겠고요. 따라서 우리나라 7대 경제지표를 보고 말씀을 또 드리겠습니다. 소비자 물가지수는 뭐 1% 후반대에서 이렇게 자리를 잡는 모양새입니다. 그런 배경 중에 하나는 이제 유가가 상승을 좀 했죠. 특히 유념할 포인트는 소비자 심리지수와 제조업 업황 실적 BSI 지수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소비자 심리지수는 6.8포인트죠. 올라서 101.2포인트를 보여줬고 BSI 지수는 4포인트 올랐습니다. 83포인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민간 개인들의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을 넘었다라는 거죠. 중간 이상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업황 실적 제조업 쪽에 BSI 지수는 100보다 아래이긴 합니다만 더 아래였다가 회복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고요. 우리나라 무역수지 흑자는요, 63개월째 흑자 행진을 이어주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4월 달의 수출 실적은요, 역대 2위라는 그 엄청난 그 실적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석유류 물가가 11.7%가 상승을 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잠재 성장률이죠. 이제 근원 소비자 물가 1.4%보다 높게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6가지 주요 지표를 보고 있는데요. 주가 지수에 대해서는 상해 종합지수만 소폭 하락했고 나머지 우리나라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미국 주식이라든가 홍콩 항생지수는 소폭 또는 중폭 상승을 했습니다. 월봉 차트 기준입니다. 자, 금리를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려를 했습니다. 올 초부터 해서 금리가 미국보다 우리가 높게 가야 되고 또는 뭐 상당히 높아질 것이다 라고 의뢰해가지고 가계부채라든가 좀 이렇게 걱정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은행권 최고금리라든가 상호저축은행의 최고금리 그리고 대출금리가 지지난달에 비해서 지난달이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좀 미리 선반영해서 올라갔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아무튼 우려와 다르게 상승하는 무드는 아닙니다. 오히려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은요, 4월 평균 기준으로 봤을 때 3월 평균 금리 대비해서 0.04%포인트가 하락해서 1.67%가 됩니다. 최근에 제 지인들 중에서 오피스텔을 분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잔금 대출을 이번에 받기 시작했는데요. 금리가 3.2%에서 3.4% 정도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오피스텔은 아파트보다 조금 더 높게 금리가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여전히 절대금리 수준이 낮다. 즉 월세 부담 비율은 한 7% 정도 됩니다. 6%에서 7% 되는데 월세 수익률에 비해서는 훨씬 낮은 절반 이하의 대출 금리가 형성되어 있다는 것은 여전히 우리나라 절대 금리가 특히 대출 이자율이 낮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환율입니다. 환율은요 지난달 대비 아주 소폭 상승을 했습니다. 0.73에서 73전 상승을 했는데 달러당 1달러당 1135원 정도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 정도면은 안정권에서 지금 횡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원래 미국의 금리를 많이 올리게 되면 1달러 대 우리나라 원화 환율 환전 그 비율이 높아져야지 맞는 거거든요. 1100원에서 1200원, 1300원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나라 외환 보유고가 뭐 상당히 많이 있죠. 그리고 미국이 한 만큼 처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와서는 엄청나게 급박하게 올릴 걸로 보여졌는데 이번 달에 동결했죠. 그래서 뭐 6월 달에 한번 오르고 또 하반기 한번 오르고 이렇게 보는 부분들이 일반적인 견해인데 그러더라도 미국의 금리 인상은요, 베이비 스텝이라 합니다. 빅 스텝이 아니고 0.25%포인트 정도씩 이렇게 올라가서 장차 뭐 한 3%까지 간다고 보는데 그 부분은 물론 2018년도 말 또는 2019년도 초중반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나라 금리는 미국을 추월하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여전히 미국과 같거나 조금
하회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줄 것으로 예상을 해보고 있습니다. 통화량은요, M2 증가율은 조금 내렸습니다. 1%포인트 내렸고요. 그리고 투자자 예탁금은 강보합세고요. 코스피 주식거래 대금과 주식형 펀드 잔액은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원자재 가격은 소폭 올랐는데요. 특히 금 시세가 조금 올랐습니다. 온스당 1268달러에서 38달러가 상승을 했고요. 두바이유는 작년에 비해서는 많이 오른 거죠. 배럴당 30달러로 형성되어 있다가 거의 2배 가까운 숫자로 보여주고 있는데, 당초에요, 저유가가 되기 전 단계에서 보면 골드만삭스라든가 이렇게 아주 권위 있는 투자 은행들이 심하게 볼 때는 200달러까지 갈 것이다. 100달러 훨씬 넘고 이렇게 얘기했었는데요. 사실 이 원자재 중에서 가장 큰 비중 중에 하나인 원유 가격은요, 미국의 셰일가스라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일반 어떤 굴착을 통해서 이렇게 뽑는 게 아니라 이제 압력을 넣어서 이렇게 뽑아내는 그런 이제 석유인데, 이 부분이 최전성이 되려면은 한 70달러 정도 이렇게 되면은 많이 뽑아낼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동을 중심으로 산유국들이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를 견제하기 위해서 유가를 떨어뜨리고 했었던 거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올라가기 어려운 상방이 70달러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이상은 오르기 어렵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전통적인 산유국들의 경쟁 업체가 미국의 셰일가스 업체라고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부동산은요, 전기 대비해서 전혀 변동이 없습니다. 이 얘기는요, 과거 수년 동안 계속 상승을 했었죠. 특히 전세 가격 지수, 주택 전세 가격 지수는 매우 높았었는데, 이 부분이 멈추고 조금 뒤이어서 한두 달 차이를 두고서 매매 가격 지수도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역시 이 부분도 멈춰 있다라는 겁니다. 즉, 미국의 금리 향방이라든가 국내 어떤 경기 이런 상황에 따라서 좀 관망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많은 전문가들이 전망을 합니다. 예측을 하고. 근데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요, 맞는 경우보다 틀린 게 훨씬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요, 세계적인 헤지 펀드의 대가죠. 조지 소로스라는 사람이 쓴 책을 보면은요, 재귀성 이론이라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온다는 그런 뜻인데, 재귀성. 자, 이런 개념을 봤을 때는요, 어떤 경제 연구기관이라든가 주체 증권사라든가 이런 데서 전망을 하게 되면 그 경제 주체도 시장 참여자이기 때문에 미리 반응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망이 유효하려면은 전망해놓고 덮어놓고 발표하지 않아야 되는 건데, 발표하다 보니까 미리미리 각 경제 주체들이 기업이랄까 개인이랄까 금융기관들이 반응하기 때문에 미리 빨리 움직여버리기 때문에 정작 해당 전망 시점에 가면은 틀린 결과가 나오는 것이 많다고 합니다.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은요, 우리나라 주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2017년도 들어가지고 공급이 초과되고 금리가 상승해서 많이 어려움을 겪을 것이다 했는데, 물론 일부 지방권은 어렵습니다만 수도권 특히 서울 쪽에는요, 오히려 다시 그 주택 가격이 상승하는 그런 조짐도 일부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부 지역, 일부 구조, 성북구라든가 이런 일부 구 같은 경우에는 갭 투자, 즉 전세가율이 높아서 소액의 자기 자본만 가지고서 전세를 안고 내 집을 살 수 있는 이런 투자도 다시 성행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 많은 분들이 자산관리 하실 때 섣부르게 전망하고 예측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이렇게 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적어도 1년 단위 또는 10년 단위, 적어도 3, 4년 동안에 한 번씩 움직이는 경기 사이클 정도 흐름을 보고 포트폴리오 짜는 것이 가장 무난해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